장수 시대를 맞은 한국인의 슬기로운 노후 대비를 고민하고 있는 경제학도입니다. 지금 한국의 노령층은 100달러도 안 되던 우리나라를 35,000달러가 넘는 나라가 되기까지 열심히 일해서 발전시킨 주역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발전하면 나도 당연히 발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의 노후 대비를 소홀히 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부모 세대에게 받은 사랑처럼 자식을 위해서 올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나이가 들고 현역에서 은퇴하고 본인이 노령층이 되다 보니까 자기 준비는 소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노령층 인구가 세계의 다른 어떤 선진국에 비해서 가장 상대적인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더 행복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돈이란 의식주를 해결할 정도까지 번 데는 말씀대로 많을수록 좋지만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나면 돈이 많은 순서대로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게 일찍이 1974년에 이스터링이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행복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데에 나옵니다. 인간이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나면 부자 순서로 행복하지 않다. 그런 게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60 넘어가지고 노후 생활을 그래도 품격 있게 하려면 아마 집 말고 현찰이 얼마쯤 있어야 될까 신문에 많이 나요.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그거는 무식한 사람들 얘기예요. 그걸 쓰는 기자는 아직 40대예요. 답은 뭐냐? 60 환갑을 맞았을 때 자기가 모아놓은 돈에 맞춰서 노후를 사는 거예요. 아니 뭐 5억이다 7억이다 누가 정해준 건데. 그냥 어떤 사람의 이야기예요. 물론 그렇게 있으면 좋죠. 많을수록 좋죠. 그렇지만 내가 신문에 보니까 7억이 필요하다는데 난 5억밖에 없네. 그래서 2억을 늘리려면 내가 커피숍이라도 내야 될까? 5억도 까먹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진 시점에서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서 지출을 조절하면서 살아야죠. 이렇게 살아야지 60 넘어서 새삼 돈 벌겠다고 도모하다가 그나마 모은 것까지 까먹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꼭 강조하고 싶은데 60 넘어서 내가 격조 있는 생활을 하려면 이만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돈에 맞춰서 여유롭게 살 건가 하는 생각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식 보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부모 세대는 평균 5,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1960년까지 여성 1명이 낳는 출산하는 아이가 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1명도 안 낳잖아요. 제가 2002년에 통계청장을 갔을 때 1.2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0집 중에 8집이 1명밖에 안 낳고 2집이 2명 낳으면 1.2명 수준이잖아요. 근데 한 나라의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여성 1명이 자기 몫으로 1명 낳고 또 남편 몫으로 1명 낳아야지 그걸 대체 출산율이라 그래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자식 보험이라는 거는 어렵잖아요. 6명을 낳아가지고 60 조금 넘으면 돌아가시던 시절에 부모를 봉양하는 것과 한두 명밖에 안 낳았는데 90까지 사는 부모를 봉양하는 거는 자식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두 번째,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를 위해서 뒷바라지 했듯이 우리도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모든 걸 바쳐서 올인을 하다 보면 자신의 노후 대비는 소홀히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우선 자식 보험 틀렸다. 그리고 자식을 기르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처럼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노령층이 됐을 때 자기 준비는 부족한 거죠. 이 시대에 진정한 자식 사랑이란 뭐냐?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세대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당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던 것과는 달리 우리 세대의 진정한 자식 사랑은 늙어서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거다. 부담 안 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너희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올인을 해서 내가 지금부터 살 여유가 없으니까 너희들 한둘밖에 없는 자식에게 나한테 얼마씩 보태줄래? 용돈 한 달에 얼마씩 줄래? 또는 생활비 줄래? 좋아하는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싫어하겠죠. 그래서 미리부터 내가 반은 너를 위해서 내가 뒷바라지를 하지만 반은 늙어서 너희들에게 손 안 벌리기 위해서 내 자신의 노후 대비를 하겠으니까 이해해달라. 이래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1974년에 50년 전에 이스터링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경제가 성장하면 인간의 행복은 증진되는가 하는 논문을 썼어요. 경제학자는 행복을 논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경제학자는 어떻게 하면은 같은 돈을 가지고 많이 생산할까? 주어진 양이 있다면 비용을 적게 들일까? 이런 걸 연구하는 게 경제학자의 본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경제가 발전하면 행복이 증진되는가? 이런 논문을 썼거든요. 그 논문에서 이스터링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낸 결론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때까지는 맞습니다. 새끼 밥을 못 먹는다면 밥 먹을 때까지는 돈 벌어야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나면 그다음에 인간이 느끼는 행복이란 돈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보람을 찾을까? 지금 제가 부티풀에 나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겠다고 요청을 제가 받아들인 이유는 부티풀은 부라고 하는 부를 몇 배 늘리자고 하는데 중점을 두는데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이 부를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부티풀에서 다루지 않은 그러면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어디서 삶의 보람을 찾을 건데? 그래서 슬기롭게 장수시대가 된 노령층이 어떻게 하면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느낄 거냐 하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행복 지수라고 하는 걸 이제 행복이란 뭐냐 이거를 곰곰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행복이라는 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지만 행복이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얻는 만족감이 행복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아들이 무슨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내가 전세에서 내 집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우리 남편이 승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겠죠. 원하는 게 있겠죠. 그거를 다 합해보겠습니다. 합했더니 한 10개 항목이 있어요. 그중에 내가 가진 거, 성취한 거는 7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느끼는 만족감이 행복지수가 70이겠죠. 통계청에 없어요. 왜 없냐? 내가 바라는 것뿐에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행복지수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이란 각자가 느끼는 만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청에서 행복지수란 내가 바라는 것뿐에 내가 성취한 거가 행복지수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만들어 본 거예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나라 경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과 내 사업,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경제가 2% 성장도 어렵다며, 그거는 나라 경제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이익이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흑자냐 적자냐, 내 사업이 어떻게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환위기 때 97년 말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98년에는 뒷걸음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나라 경제가 진짜 힘들고 많은 사람이 힘들었죠. 특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회사 가치도 떨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또 여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어떠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힘들어요. 뭘로 힘든 걸 간단히 알 수 있냐면, 길에 다니다 보면 건물에 임대문이라고 하는 전화번호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이야기는 서민들, 중산 서민층을 상대로 한 가게들은 지금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러나 고급 식당에 가보세요. 별로 손님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 전체를 이야기할 때, 평균을 이야기할 때 어떠냐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식당일 수도 있고 다른 걸 파는 가게일 수도 있는데, 내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반드시 나를 중심으로, 내 사업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 사업이 98년에 했던 분들은 그때도 어려웠지만 지금 더 힘든 것 같아,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이런 와중에도 사실 힘들지 않은 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비 오잖아요. 비 오면 구두 닦는 사람은 힘듭니다. 근데 우산 파는 사람은 괜찮아요. 이게 다 다르잖아요, 처지가. 그런데 전부 일반적으로 그때보다 힘들다, 이거는 나라 경제를 하는 공직자들이나 신경 써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공직자도 더 신경 써야 될 게, 이 시점에서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힘든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건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 거기서 현금을 뽑아서 생활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하도 집값이 많이 오를 때는 자기가 번 돈의 대부분을 투자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그냥 치솟는 집값에 대비할 수 있었거든요. 전세를 살다 보면은 기간이 되면 나가라 그러지, 또 이사하려고 그러면 또 전세 보증금 올리라 그러지. 그랬기 때문에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산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노령층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생활비가 없다면 집이 생활비 갖다 주겠습니까? 아마 주택금융공사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1998년에 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생각을 했거든요. 집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이 그러면 자식들이 도와주지 않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 거냐 해가지고 역모기지라 그래서 보통은 모기지란 거는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건데 반대로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1개월에 매달 얼마씩을 받고 살다가 죽으면은 그 주택금융공사가 가져가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큰 집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일정 규모 이하의 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은 있는데 현찰이 없는 사람에게 역모기지를 통해서 이렇게 소위 생활비를 보태주는 제도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주 일부에 대한 얘기고 내가 집만 한 채 갖고 있으면은 노후 준비가 됐다. 이런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죠.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이 소득 격차와 빈부 격차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월급쟁이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매달 받는 월급이 소득이잖아요. 또는 1년으로 치면 연봉이 소득이잖아요. 뭐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매달 버는 거. 빈부격차라고 하는 건요. 어떤 시점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평생 내가 벌은 재산이 이 정도다. 그게 부잖아요. 그러니까 소득격차는 일정 기간 벌어들이는 소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40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 받고 이게 소득격차잖아요. 빈부격차라는 거는 그 소득을 바탕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잘 늘려가지고 재산을 모은 사람의 재산의 차이가 빈부격차예요. 이걸 혼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 수 있냐. 똑같이 학교를 졸업하고 똑같이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조금 나은 집에 전세를 살았어요. 월급도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친정에서도 좀 빌리고 은행에서 좀 빌리고 해가지고 약간의 무리를 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했어요. 5년 후 10년 후가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월급이었지만 어떻게 불렸느냐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생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농담을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되는데 부인 뭐 하세요? 물어보면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냥 살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떤 구조로 돼 있었냐 하면 뭐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예전에는 특히 소득을 벌어오는 사람은 남자였어요. 소득을 불리는 사람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똑같은 월급을 벌어다 주었어도 여자가 집에서 살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년 후 10년 후는 차이가 생긴 거예요. 살림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살림은 살리다의 명사형이에요. 살리다의 반대는 죽이다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을 살리고 죽이는 일을 누가 하냐? 주부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맞벌이 부부가 많아가지고 여성도 일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재산을 불리는 일은 어느 가정이나 여성이 더 많아요. 맡은 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얼마를 버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늘려가느냐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예를 보면 아이고 은행 이자가 이 정도라면 물가 상승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이자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이 보니까 뭐 주식하고 뭐 펀드하고 이런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듣고 해야지. 경제학에서 기본은 뭐냐 하면요.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도가 클수록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조금 더 벌려고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행에 넣는 사람은 적어도 안전성은 100이죠. 그 대신에 이자율은 낮죠. 조금 더 벌려면 이제 펀드도 하고 주식도 하지만 가끔 뉴스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못해가지고 혹해가지고 원금도 까먹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야, 이 주식 좋다더라 해가지고 그걸 샀다가 원전을 까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소득은 벌어들이는 월급 연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체불임금 아니면 받잖아요. 그러나 이거를 불리는 일은 그에 못지않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전문가 의견을 꼭 들어가지고. 우선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게 통계청장을 했으니까 경제학 박사니까 돈 잘 불리겠지. 이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실력 없어요. 누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돈 불리겠지. 경제학자 중에 부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애써 본 돈을 불릴 때는 누가 어떻게 해서 돈 벌었다더라 이런 데 부안해동하지 말고 정말 얼마나 소중한 돈이에요. 얼마나 노후 대비에 절실한 돈이에요. 이거를 누가 함부로 이야기한다고 듣지 말고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불려가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영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네, 요즘 또 연금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네. 이게 무려 18년 만에 개혁안인데 네.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변하게 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고 네네. 총리가 공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확정됐습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연금 제도를 약간 개선을 했죠. 개선인지 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됐냐면 보험료율 내는 거는 더 많이 내라. 그래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행 보험료율이 소득의 9%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거를 13%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매년 0.5%씩 올라서 8년에 걸쳐서 서서히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원래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이들은 천천히 인상하고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빨리 인상해서 좀 50대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더 빨리 많이 내라.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건 싹 이제 사라지고 연령 관계 없이 모든 연령에서 1년에 0.5%씩 인상이 돼서 내년에는 9.5% 내야 되는 것이죠. 8년 후인 2033년이 되면 보험료율 13%, 소득의 13%를 이제 보험료로 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보험료를 올리고요. 대신에 이제 보험료를 올린다 그러면 좀 싫어하니까 받는 것도 조금 더 올려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소득대체율이라고 해서 연금을 받는 액수를 결정하는 변수거든요. 이거를 지금 현재 41.5%고 현행법으로는 40%까지 떨어지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43%로 다시 인상해서 이건 내년에 바로 인상됩니다. 네네. 그래서 더 내는 만큼 받는 거 조금 더 올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번 개혁안을 두고 2030 세대,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젊은 세대가 반발을 하고 있는데 또 복지부에서는 아니다 이번 개혁안이 앞으로 청년층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네. 이제 밝히고 있는데 네. 실제로 어떤가요 이거? 일단 복지부에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더 내는 대신 네. 좀 더 받게 해주겠다. 원래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 청년층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구조죠. 그런데 더 내는 대신 받는 금액도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불리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내용상으로 보면 꼭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뭐 유리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불리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 국민연금이 사실 청년층에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 더 내고 덜 받고 이 문제가 아니라 받을 수 있냐의 문제거든요. 기금 고갈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미 2055년에 기금 고갈이 확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회사를 망하면 망하는 게 확정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무슨 뭐 그러면 바꿀 수 있지 않느냐,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라면 2055년에 기금 고갈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빨라졌으면 빨라졌지 더 늦춰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연금 개혁을 통해서 이 연금이 지속 가능하도록 기금 고갈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개혁의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보험료를 올리긴 올렸는데 원래 올리는 것도 더 많이 올렸어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조금 올린 거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율이 18%까지 가거든요. 지금의 두 배. 이미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3%까지 올리는 것에 그쳤고 그다음에 받는 걸 줄여야 되는데 받는 것도 또 일부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금 고갈 시점이 원래는 2055년에 기금 고갈이 되기로 돼 있어요. 이게 기금 고갈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늦추긴 늦췄습니다. 꼴랑 9년. 2064년에 기금 고갈되는 걸로 9년 늦췄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뭐냐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 정말 기금이 안정돼서 내가 내 연금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걱정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것이고 그리고 이 보험료율 제가 올라가는 것도 계산해 보니까 어쨌든 뭐 받는 건 둘째치고 낼 건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한 달에 얼마 내는지 아세요? 몰라요. 소득의 9%를 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럼 1,000만 원 월 소득이 1,000만 원이면 90만 원 내고 있냐? 그렇지 않고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상한선까지만 내거든요. 상한선이 617만 원의 9%인 55만 5,300원을 최고 상한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 이상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도 그것만 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근로자는 또 절반을 회사가 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내 통장에서 나가는 금액은 한 27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 그래요. 근데 앞으로 이제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13%까지 올라요. 그럼 8년 후가 되면 617만 원 곱하기 13%인 대략 한 8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상한선도 올라요. 매년 물가 상승률 변동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이 상한선도 지금 작년에는 뭐 590만 원대였는데 이게 617만 원 올랐고요. 올해 7월부터는 637만 원으로 또 인상이 되고요. 매년 3에서 4%씩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8년 후가 되면 지금보다 1년에 3%씩만 올라도 대략 한 20, 30% 올라가겠죠? 상한선도 올라가고 보험료율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예측컨대 2032년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에 100만 원 내시는 분이 나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상징적이고 확실히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절반을 회사에 내주긴 하겠지만 그건 근로자 입장이고 일반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들은 본인이 다 내야 됩니다. 그죠? 사실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팍팍하고 뭐 요즘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고 대출도 갚아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한 달에 100만 원 국민연금으로 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좋아. 근데 국민연금 한 달에 100만 원 내든 200만 원 내든 나중에 낸 만큼 받을 수 있으면 뭐 좀 힘들더라도 내놓으면 나중에 연금 더 많이 받는 거니까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긴 내는데 받을지는 알 수 없어. 기금이 고갈돼. 내가 지금 30살인데 내가 연금을 받게 될 2060년이 되니까 기금이 없대.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네. 참 그게 확정입니다. 확정. 네. 더 줄었으면 빨리 고갈이 됐으면 고갈됐지 네. 더 늦게 고갈될 리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4년생, 2023년생을 낳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뭐 갑자기 우리 어르신들이 하루아침에 일찍 다 돌아가실 수는 없잖아요. 네. 이런 건 이미 사회적인 현상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개혁 중에서 진짜 들어가야 하는 장치가 있었어요. 그게 빠져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앞으로 조만간 받으실 분들, 우리 얘기로 하면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 이분들이 국민연금의 수혜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이분들이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좀 책임을 분담하자. 후세대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지금 연금을 받게 되는 우리 베이비붐 세대도 부담하자라는 차원에서 반영돼야 될 제도가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동 조정 장치는 앞으로 더 내는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 조만간 받을 사람들 혹은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금액을 다운시키는 장치입니다. 받는 금액을 좀 줄인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보험료를 올리거나 소득 대체율을 올라가는 것은 앞으로 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이미 납입을 완료한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납입을 완료해서 앞으로 조만간 받거나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데 내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100만 원 받는 금액이 98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기금 고갈을 막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연금에 있어서 나중에 좀 덜 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래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제도 바꾸는 게 쉬워. 근데 자동조정 장치는 뭐냐면 지금 받는 사람들을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100만 원에 맞춰 살고 있는데 내년에 국민연금이 98만 원으로 깎인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반대가 굉장히 거세지겠죠. 그럼 반대는 결국 표로 이어지겠죠. 맞아요.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대선 전국인데. 네. 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조정 장치는 지금은 손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은 기본적으로는 뭐 잘 된 거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진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이게 뭐 사후에 논의하기로 됐다라고 돼 있는데 사후에 논의하자고 지금 18년 끌어온 거예요 지금. 네. 앞으로 또 네. 최소 또 18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안타깝네요, 진짜.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사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실 우리 청년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청년들도 있겠지만 우리 기존 세대와 우리 후세대가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보자면 기존 국민연금이 이미 사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걸 뜯어 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이미 사실 뭐 점점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연금을 막 뜯어 고치고 여기 뭐 수정하고 저기 뭐 조정하고 이래가지고 안 돼요. 이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기존 연금은 기존 연금대로 놔두고 오히려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국민연금, 제2의 국민연금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내서 그걸로 내가 낸 돈에 수익을 붙여서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기존 연금과는 달리 네. 뭔가 안정적으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연금 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제가 방송도 얘기하고 있고 좀 여러 가지 좀 KDI에서도 그런 안을 작년에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안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2030은 사실상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이야 뭐 제도가 바뀌어서 적용되지가 않았지만 내년부터 보험료가 올라가고 정말 몇 년 사이에 한 달에 100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납부할 의지가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뭐 현실이긴 한데 뭐 박사님처럼 대표님처럼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계시니까 네. 나중에 차차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네. 한편으로 우리가 또 그런 미래에 일어날 만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연금의 수혜자예요. 국민연금의 수혜자. 왜냐면 저도 낸 거 대비 훨씬 많이 받거든요. 하지만 제가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세대, 저도 제 자식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받는 건 좋은데 내 자식은 못 받아. 이런 걸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조금 아껴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좀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또 개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연금을 노후를 준비하는지 하나하나 네. 살펴보면은 일단 최근 통계청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네. 노후 생활비가 마련되어 있다고 답한 네. 비율이 8%에 불과하더라고요. 네. 대표님께서 많은 분들의 노후 상담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의 이 노후 준비 현실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약간 좀 이게 통계자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 최고의 노후 빈곤
율을 보이고 있고 뭐 10명 중에 7명 이상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국민연금 현재 평균 수급액을 봐도 6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월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는데 3분의 1도 되지 않는 게 국민연금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노후가 어려운 걸로 이렇게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노후에 굉장히 어려우신 분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노후 상담을 해보면서 느낀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이 연금이 적은 것이 아니라 연금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 있어 사실 돈이. 네. 근데 그 돈을 연금으로 바꾸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뭐 부동산에 계속 그럼요. 묶어놓는다든지. 예를 들면 통장에 한 5천만 원 있어요. 5천만 원 있는데 이걸 연금으로 바꾸면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와요. 근데 대신에 그걸 연금으로 바꾸는 순간 5천만 원 사라져. 그러니까는 이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걸 연금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꺼려하는 것이고요. 뭐 과거부터 시작해서 국민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이런 걸 꾸준하게 준비를 해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신 분들이 집도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뭐 노후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집도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웬만큼의 중산층으로 살아오셨다. 그럼 집 한 채는 있어요. 그럼 집 한 채를 가지고 주택연금 받으면 뭐 시세로 한 1억당 월 3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5억이면 150만 원 연금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을 주택연금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연금으로 바꾸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없고 그렇죠. 뭔가 이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다는 게 되게 좀 불안하고 미안하고 막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면 되는데 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사실 자료나 통계를 보면 노후 빈곤율이 굉장히 높고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노후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다. 근데 그거를 내가 현재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과감히 시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나이가 50대라고 하는데 또 네. 어떤 통계는 49점 몇 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간에 네. 상당히 빨리 은퇴를 네. 하고 있는 건데 네. 만약 은퇴 후에 풍족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한 50대에 어느 자산 정도 필요할까요? 이런 썸네일 되게 많던데. 네. 자, 50대에 얼마가 있어야 내가 뭐 평균적으로 뭐 중산층이다, 부자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통계자료 보니까 저도 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가구의 평균 가계 자산이 뭐 한 4억? 50대예요. 뭐 일반적으로 평균이. 전체 예. 평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뭐 4억 나는 집 한 채 있으니까 평균 이상은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50대가 되면 은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이제 해왔단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0대가 되면, 내가 앞으로 한 길어야 5년, 10년만 일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이 내 전 재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50대에 만나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대략 부동산을 포함해서 한 7억에서 10억 정도는 있어야, 풍족하진 않아도 그냥 여유로운 노후는 보낼 수 있다. 아시겠죠? 근데 뭐, 내가 7억에서 10억인데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 받으면 돼요. 10억짜리 아파트면 월 300만 원 연금 평생 나옵니다. 그죠? 괜찮네. 그럼 네. 여유롭고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국민연금 100만 원만 있어도 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연금으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 집값은 예를 들면 3, 4억밖에 안 되는데 내가 통장에 한 2, 3억이 있다. 그러면 2, 3억을 가지고도 연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죠. 뭐 그중에 일부는 즉시 연금을 해도 되고, 뭐 그중에 일부는 월배당 ETF를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럼 뭐 그중에 일부는 뭐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받아도 되는 것이고, 연금화, 소득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퇴 후에 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시려면 50대에 그것이 부동산이건 현금이건 주식이건 관계없이 한 7억에서 10억 정도의 자산만 가지고 계시면 노후는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하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그냥 쥐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50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국민연금은 웬만큼 가지고 계십니다. 좀 적게 준비하신 분들이 7, 80만 원, 많이 준비하신 분들은 150에서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산 7억에서 10억 정도가 있고 국민연금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인생은 사실 크게 풍족하진 않아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거죠. 통계청에서 또 발표한 노후 적정 생활비가 33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표님께서 매월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를 어렵지 않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그 뭐 부티프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정말 그 매일같이 구호로 외치고 있는 거, 그죠?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네. 그죠? 자, 이런 얘기 들으면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지금도 한 달에 500만 원 벌기 힘든데 어떻게 노후에 평생 월급 500만 원 받냐? 이거 쉬운 일 아니다. 어떻게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가능하다. 그래서 이 500만 원 정도, 사실 지금 뭐 통계청에서 330만 원 필요하다고 했지만 330만 원 있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점점 물가가 오르고 특히 내가 지방에 살면 300만 원 충분하죠. 근데 서울 수도권에 살면은요, 뭐 관리비, 그다음에 무슨 뭐 자동차 보험료, 뭐 각종 세금, 보험 이런 거 내고 나면 300만 원 가지고는 그렇게 충분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살려면 500만 원 만드셔야 돼요. 월 500만 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 국민연금. 국민연금 잘 준비하셔가지고 국민연금으로 최소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노후를 보낸다면 본인 국민연금도 있지만 배우자 국민연금도 있잖아요. 배우자도 국민연금 조금만 준비해도 한 달에 한 50만 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부부가 국민연금으로 합쳐서 200만 원 이상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좀만 관심 가지고 준비하시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퇴직연금. 퇴직금 내가 열심히 일하면 퇴직할 때 못해도 한 5천에서 1억만 원, 1억 정도. 뭐 많이 받으신 분들은 한 2억, 3억 받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퇴직금이 1억에서 2억이라면 이것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에다가 퇴직금도 하면 300만 원이에요. 만약에 배우자도 같이 직장 생활을 했다. 그럼 이미 400, 500이 넘어갑니다. 그러네요. 그죠? 근데 배우자는 지금 연금이 없고 주부였다는 가정으로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이런 거 꾸준하게 국가가 세액공제 해주니까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씩 꾸준하게 해오셨잖아요. 그죠? 이 쌓여있는 금액도 찾아보시면 뭐 통장에 한 3, 4천만 원, 많은 분들은 한 뭐 1억 가까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내가 연금저축 IRP에 1억 모으자. 이런 플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1억 되시면 여기서도 한 달에 한 50만 원, 100만 원 연금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얼추 이렇게 되면 3, 400만 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주택연금. 내 집값이 10억까지 가는 집 가지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집값이 5억만 되면 돼요. 5억만 되면 70세에 가입하시게 되면 월 150만 원씩 평생 받습니다. 이미 500은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배우자 연금은 플러스 하지도 않았어요. 500인데 거기다가 배우자가 국민연금이 있고 배우자가 퇴직연금이 있고 배우자가 개인연금이 있다? 그러면 그냥 바로 7, 800이에요. 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랄 때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래. 국가가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 그때 뭐 이거는 못 받는 거고 내가 국가를 어떻게 믿어 막 이래가지고 안 하셨거나 국민연금은 내기 싫으니까 뭐 내라 그럴 때 막 날라오면 통지서 그냥 던져버리고 막 연체해버리고 전화 오면 막 안 받아버리고 그러면서 밀렸거나 이러니까 이제 안 된 거고 퇴직금 꾸준하게 쌓이면 되는데 뭐 이 회사 저 회사 옮기면서 중간에 다 빼 써버렸고 혹은 뭐 이거저거 한다고 중간정산 받아가지고 다 빼버리고 이러니까는 안 쌓인 거잖아요. 개인연금 좀 가입했는데 한 몇 년 내다가 뭐 해야 되니까 갑자기 또 해지해가지고 또 토해내버리고 이런 거 한 거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연금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뭐 준비 안 한 거 어떡해. 그럼 그걸 살아야지. 지금 와서 어떻게 후회해. 뭐 예를 들면 젊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운동해라. 이건 다 얘기해 주잖아.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몰라. 나는 뭐 의사가 뭐 그래 하더라도 나는 계속 술 먹을 거야. 제 친구 보니까 위장이 빵꾸 났는데 위장이 빵꾸 나서 의사가 약을 줘줬어. 근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술 먹더라고. 그래서 술 먹다가 야 잠깐만 내가 약 먹는 거 잊어먹었다. 그래서 약 먹고 소주를 또 마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라고 다 알고 있잖아. 그죠? 근데 하랄 때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맨날 담배 피고 맨날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건강이 망가졌어. 이거 누구 잘못이야? 자기 잘못이죠. 이런 사람은 답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통계에서 빼버려야 돼. 그래서 마찬가지. 연금 내가 하라 그럴 때 안 하고 중간에 깨고 뭐 퇴직금 날려먹고 이런 사람들은 빼버려야 돼. 이런 사람들을 통계에 넣으니까 괜히 연금 빈곤율이 높아지는 거지. 좀 하랄 때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빼버리고 그리고 진짜 진지하게 제대로 연금을 준비한 사람만 가지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도 100만 원 넘을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연금 포트폴리오 준비하셨다면 대부분 다 월 500만 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 보시고 제가 의사라고 생각하시고 의사가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매일같이 운동해라. 그죠? 이거 실천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연금도 마찬가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이거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만큼 다 검토해보고 그리고 이걸 내 인생의 제 1순위로 두고 그리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가능해져요. 나이 60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달 네. 수익이 좀 불규칙하잖아요. 네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따로 노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팁이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제가 빼버리는 사람들 그건 대부분 자영업자야. 아, 대부분 자영업자. 이게 자영업자가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사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직장 생활하는 거 힘들잖아. 힘들죠. 더럽고 치사하지. 맨날 상사가 와가지고 맨날 욕해대고 뭐 이래라 저래라.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스트레스 받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뒤에 가가지고 막 욕하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사표를 쓰고 여기다 넣고 다니면서 언제 던지고 싶지만 그거 참으면서 직장 생활 10년, 20년, 30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님들 다 그렇게 해왔어요. 뭐 그만두기 싫었겠어? 응? 그죠?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오니까 국민연금이 자동적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에 국민연금이 한 달에 150, 200만 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쌓입니다. 그래서 30년 직장 생활했더니 30년치 따른 퇴직금, 뭐 적게는 1억, 많게는 2억, 3억을 퇴직할 때 받아 나오는 겁니다. 이게 30년간 직장 생활 더럽고 치사했지만 내가 그 상사로부터 욕먹고 정말 스트레스 받은 거 그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내 돈은 한 푼도 들어간 거 없이 결국 국민연금 준비한 거가 회사에서 준비한 퇴직연금으로 기본적인 노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사 다녀보니까 진짜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진짜 더러워서 진짜 내가 치사해서 내가 내 사업하고 말지. 응? 그리고 이제 에이 몰라 집어치고 나와. 네. 그리고 자기 사업을 해. 얼마나 좋아.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없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죠?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이게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 근데 자영업자는 일단 국민연금을 어떻게 내느냐. 직장인은 월급에서 뛰어갑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내가 손도 못 대. 내가 내기 싫다고 해봐야 그럴 수가 없어. 어차피 자동으로 뛰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자영업자는 어떻게 하냐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내 통장에서 자동 이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이번 달 해가지고 500만 원 벌었어요. 내 통장에서 국민연금이 예를 들면 30만 원 나가. 그죠? 그런데 내 통장에 비워놔. 통장에 뭐 마이너스가 생겼어. 그래서 통장에 돈이 없어. 그러면 국민연금이 연체가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안 내버려 그냥.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차라리 띄고 받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별도로 통장에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뭐 돈이 많을 때는 자동 나가겠지만 없을 때는 이게 막 연체가 되고 안 내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게 많죠. 거기다가 자영업자 퇴직금 있어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장인들은 1년에 연봉을 5천만 원 받다. 그럼 한 달에 예를 들면 4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1년에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입니다. 자동으로 회사가 주는 겁니다. 근데 자영업자는 그걸 스스로 준비해야 되거든요. 네, 셀프 퇴직금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거 누가 해요? 퇴직금 쌓으려다 보니 야 내가 이걸 퇴직금 쌓느니 이걸 가지고 좀 장사를 좀 더 해가지고 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실제로 퇴직금 준비를 소홀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을 사업을 해도 퇴직금은 한 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거기다가 수입도 불규칙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아. 뭔가 따박따박 한 달에 30만 원씩 꾸준하게 내야 되는데 뭐 이번 달은 많이 버니까 갑자기 한 100만 원 넣었다가 다음 달은 또 안 넣었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이렇게 막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잊어버려. 사실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이체 나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보니까 주식하시는 분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매달 25일 날 월급 받으면 50만 원씩 S&P 나스닥을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25일 날 월급이 나왔는데 내가 50만 원을 하려다 보니까 이번 달은 조금 모자라. 예, 그러니까 이번 달은 30만 원만 살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다음 달은 조금 더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살려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네? 야, 내가 지금 사야 되나? 좀 며칠만 있다 살까? 또 그러다 잊어버려.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가 뭔가를 자발적으로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게 안 돼. 그게 되면 인간이 아니야. 로봇이에요. 맞아요. 네. 뭐 그런 로봇 같은 인간들이 한 100명에 한두 명 있어.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면 안 돼요.
나는 그렇지 않아. 그냥 나는 그냥 자율 의지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막아주는 것이 자동이체예요. 자동이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자영업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영업자 분들에게 노후 준비를 위해서 당부드리는 거 셀프 퇴직연금을 준비해라. 셀프 퇴직연금으로 가장 좋은 게 IRP. IRP, 개인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제도죠. 연간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노란우생공제 있습니다. IRP 같은 경우에는 납입액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지만 노란우생공제는 소득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최대 연간 한 600만 원까지 납부하시게 되면 소득공제를 해줘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있으시면 그걸 꾸준하게 불입하시게 되면 60세 이후부터는 그걸 또 분할해서 한 10년, 20년 단위로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노란우산공제하고 IRP 두 가지 자영업자들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아무튼간에 뭐 포트폴리오는 너무 어렵고 대신에 한 매달 50만 원씩 이 노후를 위해서 꾸준히 뭐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추천해 주실 만한 재테크 방법 뭐가 있을까요? 뭐 연금 전문가에게 재테크를 물어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한 달에 50만 원씩 개인 연금. 그러니까 이제 재테크 하시는 분들에게는 재테크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50만 원 가지고 S&P나 나스닥을 사도 되고 뭐 ETF를 사도 되고 뭐 펀드를 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살 수도 있겠지만 연금 준비,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한 달에 50만 원을 내가 추가로 하겠다. 말씀드리자면 지금 나와 있는 개인 연금 중에서 가장 좋은 연금이 있어요. 이게 톤틴 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톤틴 연금이라는 게 이제 컨셉적인 개념이거든요. 이번에 기재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네. 금융위원회에서도 앞으로 톤틴 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톤틴 연금이 뭐냐면 18세기의 이탈리아 은행가였던 톤티라는 사람이 고안한 연금이에요. 우리가 보통 연금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연금을 불입을 하고 거기다가 뭐 투자를 하거나 이자를 붙여가지고 수익을 내서 그 수익까지 연금으로 받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18세기에도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 수익률이 낮아.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3% 4%밖에 낼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매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톤티가 고안한 연금이 뭐냐면 그래 어차피 연금이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받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컨셉을 잡아보자. 10명에게 연금을 지급하는데 1,000만 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10명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겠죠. 그런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 똑같이 재원은 1,000만 원인데 돌아가신 분에게 남은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은 끝났으니까 이제 몇 명 남았어요? 9명 남았죠. 9명이 1,000만 원을 나눠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1인당 11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또 한 분이 돌아가셨어. 8명이 남죠. 1,000만 원을 8명이 나눠 갖는 거죠. 12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 돌아가시고 한 명이 남았어. 그 한 명이 1,000만 원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톤티가 구하는 연금이 뭐냐면 일정한 조건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더 연금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고 조건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연금을 포기하는 구조로 갔더니 조건에 맞는 사람들, 조건을 달성한 사람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망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쨌든 약간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아주 이렇게 뭐 보급되지 못했고 네네. 지금 이제 들어서 우리나라에 보급되고 있는 톤틴 연금의 구조는 연금을 가입한 사람들 중에서 가입자들 중에서 중간에 해지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원금의 뭐 70% 80% 반도 못 찾아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못 찾아간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녀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자녀분을 모아서 연금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주는 겁니다. 이 톤틴 연금 구조를 고안해서 상품을 만들었더니 실제 일반적인 연금에 비해서 거의 50%에서 더블 가까이 많이 연금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연금을 준비해야 되겠다. 뭐 연금 펀드도 있고 IRP도 있고 되게 많은 상품들이 있지만 나는 그냥 평생 연금으로 받을 목적이 확실하다.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거나 뭐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톤틴 연금이 내가 낸 돈 대비 받는 연금액이 가장 높은 연금입니다. 다만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된다. 해지하게 되면 죽 써서 남 주는 거다. 해지를 절대 하지 않고 잘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렇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직장인 평균 퇴직금이 한 1억 원 정도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네. 일시금으로 받을 1억 원의 퇴직금을 계좌에 넣는다면 한 달에 그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1억을 뭐 만약에 내가 퇴직연금 계좌, IRP 계좌에 넣어서 받는다. 그러면 사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연수익률 한 4에서 5% 정도만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씩 10년 받으면 1억 2천 정도 받는 거잖아요. 네네. 1억 넣어놓고 10년간 1억 2천 받는 겁니다. 그 2천은 이제 그 운용하는 뭐 내가 1억을 한 번에 빼는 게 아니니까 100만 원 빼고 나면 9,900만 원 운용해야 되겠죠. 그거를 뭐 아주 고수익 말고 한 4% 정도만 운용을 해도 한 100만 원씩 10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숙제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 내시게 되면 뭐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씩 뺐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손실을 보게 되면 100만 원 받다가 90만 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1억을 그렇게 10년간 나눠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10년 나눠받는 것이지만 나는 뭐 10년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노후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신연금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1억을 넣어놓고 평생 연금을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생명보험사의 종신연금들이 있거든요. 뭐 증권사에는 없습니다. 평생 지급한 연금, 은행에도 없어요. 네. 생명보험사에 있는 종신연금 기준으로 보면 1억을 넣어놓고 월 40에서 45만 원 정도의 연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가입하는 나이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달에 1억당 한 월 40만 원에서 45만 원 평생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야, 그럼 1억 해가지고 한 달에 40만 원 받으면 연간 한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건 무슨 뭐 이자도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개념은 종신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운용하시는 개인 자산은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다가 손실이 발생하거나 혹은 원금이 줄어들거나 적립액이 감소되거나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끝나버리는 개념이거든요. 물론 내가 매년 5%, 6%의 수익을 정말 죽는 그날까지 낼 수 있다. 그러면 원금을 보존하면서 수익으로만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노후에 이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잊어버리고 그냥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 선택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금을 다 받은 이후에도 살아있다면 평생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신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명을 늘리게 되는 겁니다. 수명이 늘어나면 더 많은 연금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억을 어쨌든 우리가 그냥 확정 기간으로 받는다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종신으로 받는다면 1억당 월 40에서 45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받을 때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네. 퇴직금을 받아서 IRP 계좌에 넣으셨어요. 국가는 옛날에는 퇴직금 받아가지고 다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노후에 자산이 부족해가지고 고생하시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죠. 벌써 20년 넘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제발 일시금 받지 말고 연금으로 받으셔라라고 이제 개인에게 이제 권유를 한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개인에게 연금으로 받아라. 그러면 뭐 연금으로 받을까요? 뭐 국가가 뭘 해주는 게 있어야지. 그렇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네.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시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다 내셔야 돼요.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적게는 2, 3%, 많게는 20, 30%까지 내는 거거든요. 그걸 다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IRP로 받아서 IRP에서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받게 되면 내야 될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근데 이게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30% 할인을 해드리고 11년 차부터는 40% 할인해드려요. 그리고 지금 기재부에서 나온 안을 보니까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네네. 조만간 20년 차부터는 50% 할인해드리는 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연금으로 받되 짧게 받지 말고 10년, 20년, 30년 길게 나눠 받으면 국가가 세금 할인 혜택을 더 많이 해줄게.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퇴직금 IRP에서 연금을 길게 나눠 받을수록 훨씬 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자, 그럼 내가 지금 60세 퇴직했으니까 퇴직금 받았는데 일단 뭐 11년, 10년이 넘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60세부터 10년을 기다려.
10년을 기다려가지고 70세부터 연금 받아. 이제는 내가 11년 차니까 지금부터는 30% 할인이 아니라 40% 받겠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받아보니까 30%밖에 할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국가가 세율 할인 혜택 10년 차까지는 30%, 11년 차부터는 40%라는 얘기는 뭐냐면 연금으로 개시한 해를 카운트하는 겁니다. 연금으로 받는 해를. 네. 그러니까 내가 첫 해에 연금으로 100만 원 받았어요. 다음에는 안 받았어. 그러면 이건 카운트가 안 돼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아서 뭐 직접 연금 받아서 바로바로 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지금 당장 받을 필요 없이 5년, 10년 후에 받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한 해에 10,000원 이상씩은 연금으로 인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가 올해에도 연금으로 인출했구나. 1년 차 카운트 해줄게. 내년에도 10,000원 인출했네. 2년 차 카운트. 내후년에도 또 10,000원 인출했네. 3년 차 카운트.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가지고 10번 하시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11년 차부터는 40% 할인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퇴직금 받으신 분들 반드시 1년에 10,000원씩은 인출하셔야 됩니다. 좋은 팁이네요, 진짜. 네. 인출 10,000원씩 하고 안 하고가 큰 차이를 하고 안 하고가 나중에 퇴직소득세를 다시 11년 차에 1년 차부터 시작하느냐. 그걸 40% 11년 차로 적용받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꼭 하셔야죠. 그리고 다들 국민연금은 낸 만큼만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이슈는 뭐 서도에서 좀 다뤘죠. 근데 이 연금을 남불보다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사실 국민연금은 제도기 때문에 알면 더 받습니다. 개인연금, 개인 투자 상품은 뭐 그냥 내가 열심히 운용해가지고 정직하게 수익 내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연금은 똑같은 돈을 내고도 모르면 덜 받아요. 알면 더 받아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어. 제도가 그런 거니까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돈을 내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방송 많이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제가 좀 전에 그 첫 방송에서 국민연금 개혁 얘기했잖아요. 국민연금 기금 고갈된다. 그죠? 결국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돼서 우리 청년 세대에게는 되게 불안하다. 그리고 청년 세대가 좀 안정적이 되려면 우리 어르신들이 국민연금을 좀 덜 받아야 된다. 자동 조정장치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기금이 안정되려면 우리 어르신들이 연금을 좀 덜 받아야 돼.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죠? 이러니까 되게 이율배반적 아니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앞뒤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네. 맞아요. 앞뒤가 다를 수밖에 없어. 어.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럼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금 제도가 잘 이용하면 더 많이 받도록 만들어놨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기금은 더 빨리 고갈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방법을 알려드려야 돼, 말아야 돼. 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네. 제가 최근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계엄이 발표되면서, 네. 계엄. 자, 네. 뭐 대통령이 계엄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잡아 넣으라는 거야. 네. 자, 내가 군인이야. 어떻게 해야 돼? 네. 이거. 이 국회의원을 잡아 넣자니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군인은 상명하복인데,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잡아 넣으라는데 넣어야 돼 말아야 돼.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잘못된 명령,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국민들이 고생을 해요. 그러네요, 진짜.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지금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만큼 해 먹고 그리고 나서 잘못된 제도는 빨리 고쳐야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뭐냐면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3가지 제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추후 납부. 과거에 못 냈던 거 이런 것들을 나중에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보시면 내가 과거에 못 냈던 거 의도적으로 연체했던 건 안 돼요. 그거 말고 어쩔 수 없이 못 냈던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연금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가 가능한지를 꼭 한번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가 60세가 됐으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연금 개시하는 63세, 64세, 65세까지 3년에서 5년간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서 연금 보험료를 더 낼 수 있어요. 물론 기금이 고갈돼가지고 더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걸 낼까 말까 고민하는 청년 세대는 내라 그러면 싫어하겠지만 우리 지금 60세이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제일 좋은 노후준비 수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내서 더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기연금을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정상 개시 연령이 63세, 64세, 65세거든요. 이게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 정상 개시 연령보다 5년 일찍 당겨서 조기 수령할 수 있고 5년 늦춰서 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기 수령하게 되면 일찍 받으니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을 해서 하고요. 1년 늦춰받게 되면 늦게 받으니까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을 증액을 해줘요. 자, 그런데 이 일찍 받을 때 감액되는 비율은 굉장히 급합니다. 6%씩 깎아버리니까 되게 안 좋고요. 네. 반대로 늦게 받으신 분들에게 올려드리는 금액은 7.2%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한다.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럼 빨리 받으십시오. 또 당장 내가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연금, 국민연금 없으면 정말 손가락 빨아야 된다. 일찍 받으십시오. 하지만 내가 통장에 좀 돈도 좀 있고 다른 소득도 있어가지고 국민연금 굳이 안 받아도 된다. 이거 받아봤자 통장에 그냥 넣어둔다. 이런 분들은 굳이 일찍 받지 마시고 연기하셔서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고요. 5년 연기하게 되면 7.2% 곱하기 5, 36%가 올라간 연금을 평생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일찍 받으신 분들보다는 약간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작할 땐 불리하지만 한 번 받는 금액이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에 일찍 받으신 분들을 추월하게 됩니다. 대략 한 80세 안팎에서 추월하게 돼요. 자, 그러면 80세 이전에 돌아가실 것 같으면 일찍 받고 80세 이후까지 살 것 같다? 그러면 늦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까지 3개를 제대로만 활용할 수 있으면 내 연금액이 지금 뭐 얼마 안 된다. 뭐 평균 연금액 60만 원, 70만 원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걸 활용할 수 있으면 10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거의 더블 가까이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연금을 받는 최적의 시기? 이거는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차용한다면 내가 이제 버틸 수 있으면 좀 늦게 받는 게 좋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만약에 늦출 수 있으면 더 늦게 받으시면 좋은데 뭐 이런 게 있죠. 내가 근데 뭐 언제까지 살 줄 알고 맨날 늦춰봤냐. 그리고 뭐 80, 90대에서 뭐 하겠니. 지금이라도 빨리 받아서 써야지. 뭐 이런 얘기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80이 90세가 되면 돈이 안 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간병비가 들어가요. 간병비. 네, 오히려 많이 젊을 들죠. 때보다 더 많이 들어가. 병원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 기간에 언제는 뭐 지금은 60대니까 좀 더 많이 써야 되니까 더 많이 필요하고 나중에 80, 90이 되면 덜 쓰겠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논쟁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만 개인 연금 중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이라든가 수령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필수제. 연금은 필요한 필수제입니다. 필수제. 인생에 꼭 필수적인 거니까 필수제. 요 3개만 기억하시면 연금 수령하는 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빨리 필수제 외쳐주세요. 필요한 만큼만 받으십시오. 예를 들면 나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연금을 300만 원, 400만 원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받아봐야 남습니다. 남아가지고 통장에 두느니 그냥 지금 있는 연금을 더 늦추시거나 혹은 나중에 받는 것이 좋다. 필요한 만큼만 받아라. 무지무리하게 남아돌아서 좋을 게 없다. 두 번째, 수익률이 낮은 것부터 받으십시오. 내가 연금이 한 2-3개가 있는데 개인연금 2-3개가 있는데 보니까 A 연금은 수익이 높아. B 연금은 중급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어. 근데 C 연금은 수익이 낮아. 혹은 손실을 보고 있어. 자, 그럼 A는 수익이 높고 B는 그저 그렇고 C는 손실이 나고 있어. 자, 그럼 이 A, B, C 중에 뭐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낮은 것부터? 네. 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주식도 똑같아요. 내 통장에 3개 종목이 있는데 A라는 종목은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 B라는 종목은 원금 정도고 C라는 종목은 손실을 보고 있어. 자, 뭐부터 팔아요? 보통 2등 분고부터 팔죠. 네. 네, 보통 네. 수익이 난 걸 팔잖아요. 네. 수익이 났으니까. 네. 그죠? 손실 날 건 절대 못 팔아요. 이거 손실 확정하는 거니까. 자, 근데 뭐 우리 전문가 다 아시겠지만 뭐부터 원래는 이론적으로 보면 뭐부터 팔아야 돼요? 원래는 그 손절을 해야죠, 사실. 네. 그럼요. 왜냐면 손실이 났다는 얘기는 사실 확률적으로 얘는 안 좋은 회사잖아. 네. 이미 망해갖고 있거나 손실이 났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지금 정말 좀 안 좋은 상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실 나는 걸 정리하고 수익 나는 걸 사야 그래야지 더 수익이 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정석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손실 나는 걸 그대로 갖고 있고 수익 나는 것만 팔아. 이거를 몇 번 반복하잖아요. 그럼 내 계좌에는 전부 손실 나는 종목만 있어. 얘네들은 대부분 다 쓰레기야 그냥. 아시겠죠?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연금도 뭐
필요하다면 다 받으셔야 되겠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수익이 나는 것 연금들은 잘 놔도 계속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계속 놔두고 손실 나는 연금부터 빨리빨리 뺏으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수익이 높은 연금 말고 높은 연금은 놔두고 늦게 개시하고 수익률 낮은 연금을 먼저 개시해라. 세 번째. 자, 연금을 받았어요. 이제 썼어. 근데 남잖아요. 남을 수 있잖아요. 뭐 모자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네. 자, 그럼 사람들이 남으면 어떡하냐 고민하시는데 남은 연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다. 뭐 나이 70에 무슨 재투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시대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투자하며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한 달에 1억을 목돈 1억 있어. 목돈 1억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그걸 연금으로 받아가지고 쓰고 남은 금액이 뭐 한 달에 한 50만 원, 100만 원 남는다. 이 100만 원을 월 적립식으로 재투자하는 것. 이거는 투자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보다 적립식 분할 투자를 하게 되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리스크를 줄여주고 수익을 더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엔 연금 받아서 남는다? 그러면 이거를 더 좋은 연금이라든가 더 좋은 금융상품에 월 적립식으로 재투자해라. 그러면 5년, 10년 후에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필수재, 필요한 만큼만, 수익률 낮은 것부터 남는 금액은 재투자. 요 세 가지 생각하시면 연금 수령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 이건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주택연금의 연금 수령액은 일단 집값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개시하는 나이, 이제 가입하는 나이, 내가 60세냐, 65세냐, 70세냐 나이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가장 사실 주택연금 가입의 좋은 시점은 집값이 고점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입하는 시점에 집값을 픽스해서 연금액을 픽스해버리거든요. 고정해버리거든요. 네네. 그 연금액은 집값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변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집값이 최고점에서 가입하면 더 많은 연금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 제일 좋은 시점이겠죠. 근데 집값이 최고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게요. 그건 알 수 없죠. 자, 그리고 사실 저는 최고점에 가입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 주택연금은 대출이야. 대출 많이 받아서 뭐가 좋겠어요. 그죠? 네. 결국은 내가 못 받고 가거나 남은 돈은 자녀에게 갈 텐데 아버지가 대출 많이 받아서 많이 쓰고 가셨어. 네. 그럼 자녀한테 가는 돈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연금도 주택연금도 너무 많이 받으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적정한 시점에 딱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적정한 금액이 나온다. 나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되는데 주택연금 300만 원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대출인데. 아무리 주택연금이 평생 지급된다 하더라도 추가로 필요 없는 대출 100만 원 더 받아가지고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 대출 이자가 더 높은데.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주택연금은 꼭 필요할 때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봤더니 가장 많이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연령대와 가장 많이 가입하는 주택 가격이 있어요. 그게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는 연령대가 72세. 72세. 이 72세란 부부 중에서 연소자 기준입니다. 연소자 기준. 네, 연소자. 네네. 그러니까 뭐 남편이 72세고 부인이 68세야. 그럼 68세입니다. 네, 남편이 75세고 부인이 72세야. 72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연소자 기준으로 주택연금이 책정되니까 가장 많이 가입하는 주택 가격이 한 5억 원. 5억 원. 사실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니까 네. 시세로 한 15억 원 되는 집도 주택연금 가입은 가능해요. 그죠? 근데 15억짜리 집에 살면서 무슨 주택연금이야. 네, 그죠? 네. 뭐 15억짜리 집에 사시는 분들은 그 이상의 여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택연금의 구조상 대략 한 10억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집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연금액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대출 한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 10억, 15억짜리 집에 있으신 분들은 그 집을 팔아서 5억짜리 집으로 이사해서 5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 받고 캐시 10억을 굴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생활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근데 물론 이제 이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억, 15억짜리 집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있지 않고요. 대부분 다 한 5억 안팎에서 70대 초반 이신 분들에게 주택연금이 가장 적합하고 최고다. 이런 분들은 그냥 싹 잊어버리고 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 받으시면 70대 초반에 가입하시게 되면 한 달에 1억당 월 30만 원,
5억이면 150만 원 평생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그때쯤 가입하시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 요즘에 공식적인 노인 연령을 70대로 높이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복지 혜택 축소 오류도 나오고 있어요. 네. 연금 쪽에도 변화되는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노인 연령이 지금 이제 65세인데 이걸 70세로 이제 늦추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순리인 것 같아요. 그냥 평균 수명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제 주변에도 60대 중반이신 분은 보면 저분이 60대인지 40대인지 구분이 안 가요. 네. 네.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50대지만 장수를 그렇게 원했던 진시황이 49세에 죽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됐어요. 아. 저도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미 하늘나라 가 있어야 돼. 네. 네네. 근데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이제 기대명이 길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노인에 대한 기준은 60세에서 65세로, 65세에서 70세로, 70세에서 75세로 계속 늦춰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언제 하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만약에 70세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바뀔 게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70세로 바뀐다? 그러면 기초연금 지급 기준도 65세가 아니라 70세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네. 또 하나 이제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지금 65세부터 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의 기준 연령이 70세로 바뀐다면 국민연금 개시 연령도 65세가 아니라 뭐 순차적으로 66세, 67세, 해서 70세까지 늘어나겠죠. 이렇게 해서 연금에 있어서는 공적 연금이라든가 기초연금 같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연금 개시 시점이 늦춰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어쨌든 연금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부정적일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하지만 70세 이후에도 100세까지 살게 되면 더 많이 사시는 거니까. 이제 반면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긍정적인 건 뭐냐면 노인 연령이 70세로 늦춰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가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년이 몇 살이에요? 정년이 60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 연령을 70세로 늦춰놓고 정년은 60세야.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년도 65세, 70세로 늦춰달라라는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과 노인 연령을 늦추는 것 이것들이 같이 좀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순리대로 가는 거겠네요. 그럼요. 네. 거기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뭐 노인 연령은 늦추지 말고 정년은 늦춰달라. 이렇게 막 서로 어거지를 부리면 이게 사실 맞지 않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 더 사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될 나이가 될 것 같다.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고 있고 머리에 흰머리 나고 있는데 거의 염색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요. 제가 연금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젊어 보이면 장사가 안 돼. 조회수가 안 나와. 그래요? 네, 오히려 좀 늙어 보여야 돼. 지긋한 약간 맛이 좀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한편으로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너무 젊은 것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나는 것이 정상인데 자꾸 흰머리를 감추려고 해. 안티에이징 시장이 커지는 것도 좀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늙음을 즐겨야 되는데 늙음을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내 나이는 지금 내 몸은 다 늙어가고 있는데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막 피부 관리하고 뭐 이거 좀 옷 좀 잘 입고 뭐 머리 염색하고 이러면서 그냥 뭐 나이는 70대인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뭐 40대처럼 보이려고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다. 어차피 그런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나이 늙어가는 것을 즐기고 늙는 게 뭐가 어때요? 늙으면 뭐 사실 겉으로는 약간 좀 볼품 없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경륜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사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얻는 것 같아요. 지혜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그 지혜를 정리하고 그거를 저의 아이들이나 세상에 나눠주는 것 이런 걸 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노인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노후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네. 월 500만 원 평생 월급
만들기 강좌를 진행하시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나 뭐 강의를 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연금을 쭉 정리하면 뭐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금들이 있고 이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고 제대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의 특성상 제가 부티풀도 자주 나오지만 여기서 이 제한된 시간 내에 이걸 다 설명드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뭐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자 1장 1절 뭐 연금의 개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보죠.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사실 어쩔 수 없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도 방송하다 보니까 체계가 없어지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고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은 방송 보다 보면 그래 네 말 맞는데 그럼 종합적으로 그럼 처음부터 한번 체계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래 내가 잘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이런 니즈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공을 들여서 20차시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서 얼라이언스라는 회사와 네. 함께 굉장히 유명한 채널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제 강의를 20차시로 정리를 해서 국민연금부터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다 하고 연금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 그다음에 연금에 대해 알아야 될 몇 가지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 방송을 딱 보시면 연금에 대한 전반을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연금의 정석,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아마 여기 링크를 붙여주시겠죠? 네. 네, 링크에 들어가시게 되면 강의를 전체를 수강하실 수가 있고 물론 유료입니다. 유료. 제가 좀 싸게 해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저렴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신다면 내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되실 거니까 꼭 한번 보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뭐 수강료 뭐 10만 원, 20만 원 내시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러면 나중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원하신다?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연금의 정석 꼭 수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 사실 수강료 10만 원, 20만 원 그거에 비해서 향후에 평생 500만 원 이상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네. 너무나 이 ROE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이 뭐 푼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꼭 한번 연금 박사님, 대한민국 최고의 연금 전문가한테 수강을 받으신 다음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차근차근 잘 수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주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e most powerful AI chips in the world will be made right here in America. 保留采取一切 with Taiwan Semiconductor. We have them made by TSMC.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